보시고 오늘은 실존적 존재, 그러니까 서사적 존재에 관한 같이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바꿨습니다. 오늘이 이 강의 도구적 이상인가 비판적 이상인가. 다음 주 실존적 존재인가 서사적 존재인가 다음 주. 또 지난번에 그 그리스적 인간인가 히브리적 인간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적 인간 얘기를 충분히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 전통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적인 인간은 특히 세 능력을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하느냐, 이성, 의지, 욕망 중에서 어떤 게 더 주도적이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결합되느냐가 그리스적 인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히브리적 인간은 제가 히브리 전통 얘기를 그래서 그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게 히브리의 신이 아니었고 결국 평등,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히브리 전통 속에 깊이 깔려있다. 그래서 노예조차도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통에서 나온 히브리적 인간상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처음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역시 히브리적 인간상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죄입니다. 죄, 원죄. 모두를 인간을 알 때부터 죄인으로 하여튼 뭔가 근본적인 악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악 속에서만 있을 수밖에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를 보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일단은 다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는 겁니다.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제가 질문을 던져놨는데 인간이 욕망 자체를 순화시킬 수 있냐, 욕망을 참을 따르는가 하는 노래거든요. 히브리적 인간은 욕망을 참는 존재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산에 산책을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새벽 5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쇼핑백이 있어서 보니까 5만원짜리가 수북이 담겨 있어요. 어떤 검은 조직에 있는지 아니면 모정치 접선 장소인데 제가 봤든지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 일단 눈빛들은 일단 한번 봐봐라 이런 눈빛들을 보시는 그런 상황이 보기만 해요. 그때 그걸 다 보고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갖는 건 부담이야. 그래서 그 욕망을 억누르고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도덕적이지. 욕망은 생기는 거죠. 욕망을 억누르고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을 보고는 돈이네? 그러고 황금고기를 일단 돌같이 하고 돈이네? 그러고는 갖고 싶은 욕망이 없이 돈이네? 주웠네? 갖다 주자고 해야 갖다 주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욕망이 생기지만 그걸 억눌러서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욕망 자체가 안 생기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도덕적인 인간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부자에 가까우면 심각한 마비 증세라고. 실제로 이게 모델이 다르죠. 부자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인간을 바라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 욕망을 점점 조절해서 욕망이 안 생기는 상태 또는 좋은 욕망만 갖게 되는 상태로 가는 거. 이걸 도덕적 성숙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묻기를 근대인들은 야, 이 행동 하나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게 근대 윤리학의 고민이었다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주로 논의하는 그 용어가 달라요. good, bad 그러니까 착하다 나쁘다 하는 거고 착하다 나쁘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 하는 거 구분, 영어는 right, wrong, good, bad 두 개를 구분해보세요. 착하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뭘 전제하냐면 옳다 그르다는 건 전형적으로는 행동에 갖다 붙이는 행동이나 생각. He is right 그럴 때 그의 인격이 옳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지금 말이 옳다 이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는 일종의 개별적 가치, 행동 하나하나 또는 말 하나하나에 갖다 붙는 가치입니다. 반면에 착하다 나쁘다라는 건 우리가 행동에도 착한 행동 이런 말을 쓰지만 전형적으로는 착하다 나쁘다라는 건 사람한테 갖다 붙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 행동 한두 번 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행동만 하면 당연히 나쁘지만 또 나쁜 놈도 여기 나쁜 놈이라 얘기했죠. 나쁜 놈도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두 개가 차원이 달라요. 착하다 나쁘다는 인격에 갖다 붙이는 개념이고 사람 전체에 옳다 그르다는 행동 하나하나에 갖다 붙이는 그걸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 근대 이후로는 법이 형성되면서는 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행위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게 주도적이지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착한 사람은 어떤 거냐. 바로 욕망 자체를 순화해서 덕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욕망 자체를 순화해서 욕망을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이게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왜? 욕망을 참을 때 자기가 욕망대로 행동하면 착한 행동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꼰대죠. 우리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근데 기독교 모델이 근대 모델, 히브리 기독교 근대 모델은요, 그렇게 죄를 아예 안 짓는 욕망 자체를 순화시키는 인간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신에 의해 구원받았더라도 욕망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지 욕망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수도원에서 욕망을 없애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이 파리에서 남쪽으로 에제베를 타고 1시간 지나면 르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시 불러서 좀 들어가면요. 솔렘 수도원입니다. 솔렘 수도원. 유럽에서 중세 그레고리안 차트가 남아있는 두세 개 수도원 중에 그레고리안 차트가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수도승들이 이제 있죠. 수도승들이 있는데 거기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경찰이 죽고 있어요.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7번인가 그레고리안 차트를 직접 부르는 자기들은 이제 생활이죠. 예배를 보는 가서 같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데 예배 참여를 구경하는 거죠. 생 남자입니다. 수도니까. 네. 근데 이제 기념품 파는 가게에서 아예 기념품 파는 일을 맡고 있는 그 수사지한테 신분지 되는 분들은 관광객들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광객 아름다운 여성들은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래요. 근데 거기 진짜 수도사들은요 이제 처녀 아가씨 관광객이 사진 찍으러 가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못 본 척을 합니다. 눈도 유혹이니까 얘는 가까이 하면 됩니다.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여자가 젊은 아가씨가 물어보려고 하면요 눈도 안 마주치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컨셉이에요. 어쨌든 나 안에 근본적인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극이 오면 그걸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것 근본적으로 근본 악에서 근원적으로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원죄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 남자가 물으면 친절하게 대줍니다. 혹시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욕망 자체를 순화시키는 모델이 아니고 원죄 근본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 그걸 억눌러서 그게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그리스는 욕망 자체를 순화시켜서 완전한 인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뭐냐면 신 자체가 굉장히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인간도 욕망을 순화시켜서 신에 가까워갈 수 있지만 히브리 생각은 신은 초월자고 인간은 유한자고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해도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해서 욕망을 최대한 억압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 벌써 욕망 자체가 순화되어 있다. 병원으로 가야 될 텐데. 나이 드시면 동양 사람들은 욕망 자체의 순화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좀 덜 먹어지고 돈을 봐도 내 돈 아닌 것이고 이런 게 그리스적인 모습이 되는데 동양적인 게 그리스적인 거 비슷한 거죠. 동양도 성인이 되는 대신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욕망 자체를 순화시켜서 욕망 자체를 나쁜 욕망을 안 가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원죄 할 때 죄는 두 측면을 가집니다. 크게 보면 적극적인, 포지티브, 적극적인 측면과 네가티브, 소극적인 측면인데 뭐냐면 기독교적 죄의 두 측면은 하나는 교만, 불복종이고 하나는 나태, 무관심입니다. 전통적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독교에서는요, 교만, 불복종, 나태, 무관심 중에서 어떤 게 더 강조되어 온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건 뭐예요? 교만, 불복종, 많은 10계명을 어기고 처음에 모습도 창세기 고모 보면 신이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고 하니까 말 안 듣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주의 근본적인 모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나태, 무관심, 무감각이 기독교적 인간상에서 인간이 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주로 뭐 하지마 라는 부정적 규범에 대해서 부정적 규범을 어기는 것. 살인하지마, 뭐 하지마, 하지마. 기독교 전통에 보면요, 10계명에 대체로 부정적 규범이 많잖아요. 탐내지마, 뭐 하지마. 그러니까 부정적 규범을 어기는 게 순종하지 않는 거고, 왜 어기느냐? 인간이 교만과 오만 때문에 어기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 규범에 대한 인간의 죄가 대체로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예를 들면 예수가 말한 규범, 이웃을 사랑해, 네? 이웃을 사랑해, 사랑하라, 뭐 하라는 걸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나태의 계율.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걸 자꾸 어기는 게 교만, 불복종이라면 하라고 하는 걸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나태의 계율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못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규범 자체가 긍정적 규범, 부정적 규범이 있고, 기독교 전통 부정적 규범이 과거에 주된 것이었다면 예수라는 인물은 그걸 긍정적 규범으로 많이 바꾼 인물로 볼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의 원인이 교만과 불복종 때문이라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의 원인이 나태와 무관심인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불복종과 교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람직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순종적인, 순종하라. 목사님 설교할 때 하세요. 순종적인 인간. 그래서 복종하는 인간.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하는 거죠. 그게 마치 기독교적 인간성처럼, 인간성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안쪽 자리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인으로서의 가장 극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대체로 서구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되다 보니까, 국교 및 지배 종교가 되다 보니까 복종, 또 교만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주가 됐지만, 실제 기독교의 메시지 안에는, 히브리 전통의 메시지 안에는 교만, 불복종,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나태. 예를 들어 봅시다. 선악이라는 나태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역 지하철에 딱 내렸는데 딱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거지가 깡통에 깡통을 들고 동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막 불쌍한 마음이 스금스럽게 솟아서 지갑채 줬습니다. 그러면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착하긴 하지만 현명하진 않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착하긴 하지만 자꾸 도와줘봐. 애가 점점 의존성이 강해서 그것이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아니야.
단돈 500원을 던져주면서도 어디 생활을 벗어나겠다 5번 목창에 이러면서 던져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깡통에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을 툭 던졌는데 깡통에 동전이 떨어지면 쨍글랑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요. 보니까 밑에 지폐가 수북이 쌓여서 쿠션이 있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깼다. 그래서 거지 보고 날 따라와. 데리고는 으승한 골목으로 가서 쭉도 패고 돈을 뺏었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 나쁘긴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거지를 보고 대부분의,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저처럼 그냥 그 거지하고 그냥 의젓하고 의연하게 그냥 통과했다. 그러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거다. 나쁜 거. 나쁜 거 아니라고 그냥 평소의 행동이 다 정당화되지. 상황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지하철을 탔으면 뭔가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그럴 리가 없지만 마지막 지하철을 탔어요. 탔는데 객차에 저랑 맞은편에 어떤 옆면에서 오신 듯한 아주머니가 이런 보따리를 시골 아주머니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다음 기차에 불밖에 없는데 이 객차에 다음 정류장에서 주유소 습격 사건을 연상시키는 머리를 각각 다른 색깔로 염색한 좀 젊은 남성이 가더니 짐을 뺏으려고 달라져서 아주머니 팹니다. 속으로는 불끈 정의감이 솟아올랐지만 뭐 이거 택도 안 되니까 그냥 깊은 잠에 빠진 척 좀 심하게 졸도한 척 했습니다. 못 본 척 했죠. 그러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보다 약간, 왜냐면 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더 넓혀봅시다. 일제시대 때 일제에 적극 협조했던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반면에 일제에 적극 저항했던 항일 민족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관점에서 보면 착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조하지도 않았던 다수의 민중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부역자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적극 협조하지도 않고 적극 비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부역자냐 아니냐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뭐와 관련되냐면 물론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 악을 저지른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독교를 통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죄입니다. 왜? 이게 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착하다 나쁘다 선악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두 개를 two value system, 두 개의 가치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멀티 value system, 그러니까 선도악도 아닌 중간 상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논리학으로 따지면 모순 개념, 반대 개념 이런 건데 흑백을 보세요. 흑 반대말이 100이잖아요. 근데 흑 반대말이 100이라 해도 흑 아니다 이꼴 100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흑 아닌 건 100만이 아니라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다 있잖아요. 중간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학에서는 반대 개념이고 둘밖에 없는 거. 남녀를 따지면 남녀. 얘 남자 아니야? 그럼 이꼴 뭡니까? 여자고. 여자 아니야? 이꼴 남자죠. 물론 실제로 이상한 건 가끔 있긴 합니다만 논리적으로 남자 아니야? 이꼴 여자고. 여자 아니야? 이꼴 남자. 두 개는 둘밖에 없는 거죠.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입니다. 선악의 관계가 선을 부정하면 이꼴 악이고 악을 부정하면 이꼴 선이냐 아니면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까 여러분 대부분 다 현대인들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악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악을 네거티브하게 이해하는 아니면 파지티브하게 이해하는. 왜 영어를 쓰냐? 소극적, 부정적, 적극적, 긍정적, 긍정파. 왜냐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악은 뭐냐? 선을 부정하면 악이다. 따라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이것도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밑에는 악을 긍정해야 악이다.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해야 악이지 가만히 있으면 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 인간론에서는 죄의 악은 뭐냐? 이건 나태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이게 나태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나태의 게으름입니다. 그게 죄의 중요한 죄의 차트에 상위에 교만 높지 않고 상위에 랭크돼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 분들이 계시면 혹시 계십니까? 사는 게 피곤합니다. 시시각각 착한 일을 해야지. 잠시 쉬면 죄집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강사를 즐겁게 해주셔야지. 잠시 째려보면 죄집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죄의 규정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종교들은 대체로 죄를 씻는 시스템은 발전됩니다. 자동 죄 세척 시스템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죄 씻는다고 그래요? 세 마디만 하면 돼요. Sorry, God, Amen. 그러면 딱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냐? 죄 범하고 씻고, 범하고 씻고, 또 범하고 씻고, 매주 가서 또 씻고,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왜냐면요, 이거는 오히려 나쁜 짓만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쁜 짓 안 하면 죄 안 짓고 가만히 쉬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마태라는 이 죄목은 굉장히 하드한 죄목인 게 해야 될 걸 안 하면 죄인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기독교 인간론 밑에 깔려있는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규범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 신이 하라고 하는 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의 얘기 속에 이런 정신이 나와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무슨 레위 뭐 이런 사람 두 사람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을 도와주는데 예수 비유 속에서 예수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지나가면 나쁜 놈,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가는 이웃을 도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법조계 일부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뭐냐? 우리가 지금 아까 거지처럼 곤궁에 처한 사람을 안 도와줘도 처벌은 안 받잖아요. 도덕적 의무지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특정한 곤경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걸 법적으로 의무로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외국 같으면 예를 들어 아리조나 사막 같은데 가다 차가 고장났어요. 이거 만일에 이 사막에서 밤을 보낸다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차가 지나가다가 그 사막에서 고장난 차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달라 이러면 당연히 세워줘야지. 그냥 지나가면 불법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나중에 잡히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적극적 자선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예수 비유 중에 그런 것들이 숨어있는 비유들이 있어요. 예수 비유 중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중간 관리인 세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1달러, 3달러, 5달러 맡기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먼 길을 갔다 오니까 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돈을 잘 그냥 보관해 놨다가 그대로 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돈을 불렸어요. 많이, 적게도 불리고 많이도 불리고. 돌아온 주인이 돈을 많이 불렸건 적게 불렸건 불린 사람은 똑같이 칭찬해주고 본전 내놓은 사람은 혼자 직사게 오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논란거리가 뭐냐. 어떤 그 과거에 반변 학자는 알아. 예수는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의 증식을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저 비유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도 이게 뭐냐. 이게 나태의 기회를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걸 해야 그 긍정적이지, 가만히 있는 건 나태의 계획 죄다.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는 섹스도 생식을 전제한 섹스는 선입니다. 왜? 뭔가 나오는 게 있잖아. 나오게 하려고. 생식을 전제하지 않는 섹스는 악입니다. 왜? 해봤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나태의 계획을 히브리 전통적인 히브리 전통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개념도 단순한 불복종,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 히브리 전통에서 히브리 전통을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다른 내 인권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처지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적인 현상이 가지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적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스피릿,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 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한국처럼 동양사 혼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히브리의 영이라는 개념은 그런 육체를 떠나서 영이 따로 있다 이런 개념이 사실 원래 히브리에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세 때 그리스와 히브리 정통이 합치다 그랬는데 그리스적인 생각만 들어와서 그렇지 원래 히브리 정통은 굉장히 현세지향적이고 뭐 영혼이 죽어 천국 가고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할 얘기 미리 해봅시다.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 있죠. 주기도. 교회 나가시는 분은 주일마다 묻잖아요. 예수가 딱 한 번 가르쳐준 기도. 와서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딱 한 번이다. 리바이벌 없다 이러면서 딱 한 번 가르쳐준 기도. 근데 예수가 가르쳐준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예수 정신이 히브리 전통이 집약되어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 어디에도 내 영혼이 죽어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고 이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가 가르친 기도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요새 번역이 좀 바뀌었던데 이름이 그렇게 처음에는 뺏기치는 겁니다. 신한테 뭘 부여해야 되니까 당신 최고다. 당신 끝내준다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이 공간, 직접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상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느님. 왜냐면 왜 상징이냐면 우리가 높은 분 이름을 한번 못. 여러분이 직장 가서 만일에 우리 국립극단의 손진책 대표님인데 가서 손진책 씨 이럴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집에서 식사하시고 나올 때 아버님한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버님 성함이 김철수 씨라면 아버님한테 김철수 씨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죠. 그래서 높은 사람 이름 바로 부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도서관 가서 배우는 분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는 1980년대 초반의 한국 신문들을 보세요. 한국 신문 어디에도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통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서. 왜냐하면 높은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건 불경인데 하물며 신의 이름을 못 부르죠. 신을 지칭하거나 호칭할 때는 다른 말로 지칭하거나 호칭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창, 나의 광해. 근데 하늘이라는 말이 하늘의 대신이라 하늘이라는 말이 물리적 경험의 공간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권력의 서열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신과 대응시켜서 하나님, 하늘의 대신이 이게 다 신을 지칭 또는 호칭하는 어법인 것이죠. 표현인 것이죠. 수사법이죠. 실제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면 처음에 이제 당신이 끝내주네.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나라가 임하옵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그렇죠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요구하는 게 예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넘어갔지만 육신문학 전통에서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이 없어지고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종말로 오자면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현실로.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그 다음 뭐냐면 근데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당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밥 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일단 좀 없는 건 주고 얘기하지. 일단 당신의 나라를 오면 제일 좋은데 좀 힘든 건 내가 아는데 일단 배고픈 건 해결해. 일단 먹는 건 좀 달라. 밥 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좀 안 싸우게 해주고 우리 죄인들의 사연을 해주고 이렇게 쭉 나가지. 이 기도 어디에도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고 죽게 없거든요.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천국 가는 육체를 떠나는 어떤 컨셉. 이게 원래 히브리 전통의 스피릿 개념입니다. 히브리 전통의 스피릿 개념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그 사람들은 영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이외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당황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히브리 전통의 특징, 히브리 전통의 특징이라는 게 공유 사회고 사유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 것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특성도 내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게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결국 내 방향성을, 육체에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육체적 행동에 활기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을 그놈의 영이라고 하니까 돈의 맛이 아니고 돈 귀신, 돈 영이 들리면 걔는 뭐하느냐, 맨날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건강의 영이 들리면 맨날 뭐하느냐, 주스 만들고 뭐 밥 재서 먹고 그런 걸 영이라고 표현해요.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가 뭐하냐, 주의 영이,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내가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개방 활동을 한다. 그것도 신의 영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치를 두는 게 영인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온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인간을 현재 갖춘 것보다 지향성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히브리적 인간의 특징입니다. 걔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인간을 기본적으로 역사적 존재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걔가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 가지고 이 사람을 일종의 우리가 히브리적 그리스어로 따지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그 신약으로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의지입니다. 알겠다는 의지인데, 그래서 그 지향성,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존재를, 여러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도 지금 다 어떤,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강연을 듣고 있는 것도 이상한 영이 들렸어요. 그 뭔가 알고 싶은 영이 들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애매한 밥 먹을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국립극단은 이 시간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강한 도전. 밥을 안 먹고 들을래 어쩌네, 강한 도전을 주므로써. 그래서 히브리 역사 기술의 특이성, 구약 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히브리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걔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지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보다 걔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느냐를 평가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한듯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히브리의 유명한 이 중요한 믿음의 조상의 사람들 다 죄인들, 아브라함도 뭐 죄짓고 모세도 나중에 불복종하죠. 던지고 뭐 다윗 뭔가 나쁜 짓 하고. 그래서 히브리 역사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을 절대로 미화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역사가들이 얘기하죠. 다른 모든 역사들이 대체로 자기들의 조상들을 미화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표적으로 미화하죠. 시대에 따라서. 지금도 좀 나아졌지만 과거 박정희 시대 때 우리 민족에서 가장 미화된 인물은 누굽니까?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아졌지만 저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면 과거에 세종도에 뭐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종대왕인 줄 압니다. 그 스트리트 이름이 뭡니까? 세종 스트리트니까 당연히 세종대왕 공사가 생각해요. 우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What is 세종이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Who is 세종이 물어봅니다. 세종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런 한글도 만들고, 네 글자 모르지 한글도 만들고 뭐 이런 아주 컬처 킹이나 얘기해보면 거기 가서 보거든요. 아, 세종은 문구를 겸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세종이 큰 칼 차고 딱 서있잖아요. 그런데 불리한 오해는 아니었는데 그 스트리트가 세종보면 지금처럼 세종을 거기다 중간에 놨어요. 저 이순신 장군 실제로 유신시대 때 어떤 불란서 사회학자의 공개에 따르면 60년대, 70년대 한국에 세워진 동상 중에 90%가 칼제비 동상, 90% 무인 동상. 지금은 달라졌죠. 이게 이제 결국 그 군사정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근데 히브리 역사 기술의 특이성은 그렇게 어떤 인물을 특별히 과장하거나 또는 장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다 보여줄 거예요. 단 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야 될 이 방향인데 그 방향을 가지 않고 다른 방향을 갖고 나면 회개하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회개를 하면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해 놓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지었지만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고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적인 스피릿, 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향성, 걔가 뭘 추구하느냐고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따지면 의지적 인간이라고 통하는 점이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며 자신을 평가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디로 가느냐는 게 죽어서 영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 인간입니다. 현실적 지상성, 현세성, 이게 이제 사실 히브리 전통의 핵심인데, 그것이 정신화,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정신화의 과정을 겪어서 약화되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좋은 예가 예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수. 만약에 예수 주인공 연극을 한다, 연극하시면 어떤 캐릭터가 예수 역할을 합니까? 저 같은 캐릭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카락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한쪽 빠졌지만 저처럼 이렇게 작고 통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예수의 이미지는 몸매는 어떻습니까? 없군요.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예수 영화 나오면 대체로 주인공이 어떤 거예요? 키 크고 날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의 피부색은 무슨 색입니까? 흑인? 하얀색, 백인 예수. 그러니까 사실 예수라는 인물이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왜곡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백인입니까? 아닙니까? 백인 아니죠. 팔레스틴 사람. 그래서 영국 BBC 방송국에서 한 10년치 안 됐죠. 그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하면서 예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게 있어요. 예수 비슷해서 보면요,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주 촌몸 비슷한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 과천 선생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 아는 분 중에 별명이 과천 선생님인데 뭐냐? 과천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원이 있잖아요. 생김이 그래서 동물원 과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허옇게 빛이 많을 수가 없죠. 왜? 예수 직업이 30살에 전도사로 데뷔하기 전에 목수를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그것도 15년 가까이 목수 일을 했어요. 세상에 어느 목수가 삐삐 마르게 힘을 얻기 굉장히 많은 목수가 없겠어요. 그것도 갈릴리라는 가장 강력한 태양 밑에서 목수를 했기 때문에 배를 만든 목수입니다. 아마 예수는 구릿빛 피부의 근육질에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노가다살이 탁탁 붙어있는 그런 청년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섹시했겠죠. 여자들이 많이 따랐죠. 또 예수가 이렇게 온유하고 그렇지만 성서에 보면 예수가 욕한 기록이 있습니다. 와서 파라만하게 예수가 뭐냐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식으로 연극을 한다 치면 야이 개새끼야 이거. 조금 더 심한 욕도 할 수 있는데 차마 여기서 찍고 있어서 개새끼로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기록 적어놔 보세요. 욕 같습니까? 독사도 뱀은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이지만 독사는 그걸 바꾼댔습니다. 야, 이 양반 새끼야. 그 다음에 예수 얘기 속에 기록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가장 드는 기록, 예수가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밥을 주니까 성서 번역에 따르면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온유하고 또 백인 예수일 수 없죠. 어떤 성서 화가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의 그림이, 예수를 그리고 있는 성화가, 아이콘이라는 성화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두 가지 변화를 줍니다. 하나는 점점 예수의 피부색이 하얘집니다. 예수의 아리아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를 백인으로 그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점점 예수가 피골이 상접해요. 말라가면서, 심각하게 말라가면서 대신에 뭐가 커지겠습니까? 뒤에 이 빛은 커져가지고 예수의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예수의 몸이 뭐냐? 몸은 팔레스틴 식민, 로마 식민지 한 구석에서 태어난 청년이에요. 그건 약화시키고 예수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 정신화라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히브리 전통은
정신화돼서 골방에 처박혀서 천국을 바라는 인간의 모습, 그것은 중세 이후 기독교의 인간의 모습이지 원래 히브리 전통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 인간의 모습은 골방에 처박혀서 내세를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신의 명령을 나태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이른바 청지기로서의 모습, 그게 히브리적 인간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로 청지기로서의 인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성서의 핵심입니다. 신이 인간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신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 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얘를 잘 지켜라. 그러면서 얘를 이름도 네가 정해. 그래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인간이 정해. 만들기는 신이 만들었는데 네이밍하는 건 인간이 네이밍. 그게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권리를 극대화해줘. 그래서 도대체 얘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얘를 어디에 둬야 될지 다 인간 보고 알아서 정해라고. 그래서 자연 전체를, 이게 요즘 생태주의 신학에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피조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와 책임감을 가지는 청지기로서의 인간. 이게 이제 히브리 전통이 제시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적 인간이 어쨌든 이제 지배, 똑똑한 건 알아야 되고 지적 흐름의 중심이라면, 그래서 주지주의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썼지만 신에 대해서 있고, 히브리 전통은 주의주의, 그러니까 나태하지 않고 뭔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정직이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히브리인이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일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거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의 가치 지향이 어디일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얘기로 넘어와서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인 이성. 그러면 철학에서 고민했던 인간의 모습, 지금 히브리적 인간은 주로 종교적인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주로 철학에서 고민했던 모습은 그리스적 인간의 모습이 철학적 인간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를 차지합니다. 그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 이성, 혹은 지성, 지성, 의지, 욕망, 감성,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셋 중에서 어떤 게 그 인간을 지배하느냐라는 것이 그 인간의 파악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때 우선 이성이 뭐냐,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이 뭐냐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좀 이성적이야,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좀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하긴 예술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글 쓰시는 분은 좀 이성적 아닌가요? 확 써야 되니까 양분의 도움을 빌어서 확 써야 되니까. 제가 성대 오기 전에 어떤 대학에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영화 연극학과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연기를 강의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자리 바꾸니까 조명 때문에 지금 제가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40명 중에 연기 전공 20명, 연출 전공 20명인데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얘가 연기인지 연출이에요. 근데 연출 전공하는 친구들은 글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잘 쓰고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들 같아요. 근데 과연 두 가지 질문이죠. 내가 이성적이냐 할 때 물을 때 그때 이성을 어떤 의미로 내가 지금 묻고 있는지. 예를 들면 왜 CEO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가 오늘 얼마 벌었고 누구한테 빌려준 게 얼마고 어떻게 하면은 돈이 얼마 남게 되고 잘 계산하잖아요. 이성적인 게 감성적이고, 그것도 이성적이죠. 그렇게 잘 동계산하는 것도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하냐면 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술 안 취하고, 술 먹이려고 해도 안 먹고 안 취하고, 춤 좀 추자 이러다 춤 안 추고, 야 오늘 한번 놀아보자 이러니까 좀 놀다 말고, 이건 너무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좀 욕망을 억압하고 도덕적인 삶을, 물론 그 도덕이 그것만이 진짜 도덕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급력하는 사람들도 이성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성적이라는 말이 한 가지 표현이 아닙니다.
도대체 서양 철학이 이성이라고 얘기했던 게 도대체 내가 이성적인가 물어보기 전에 이성이 무슨 말인가부터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내가 과연 이성적인가의 대답에 의미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무슨 말인가? 서구의 이성 개념은 최소한 4가지 다른 개념, 4가지, 최소한 4가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제가 4가지를 보여주고 보편적 이성, 직관적 이성, 도구적 기술적 이성, 비판적 이성 4가지가 서양의 이성 개념입니다. 하나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잠깐 쉬겠는데요. 그 다음에 입장으로 넘어가시면 입장으로 넘어가시고요. 보편적 이성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문을 하는 능력, 이게 보편적 이성, 학문하는 능력. 학문한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법칙을 추구하고 이런 게 다 학문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추구. 쉽게 말하면 보편적 이성은 수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보편적 이성. 수학적 증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학문하는 거예요. 이때 학문한다는 말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학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학문, 과학, 이론, 지식, 이게 이제 한 세트잖아요. 개별 하나하나를 지식이라고 본다면 지식이 모여서 한 세트를 이루면 이론이 되고 이론들이 모여서 한 세트가 되면 한 학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철학 밑에는 인식론, 존재론 이런 게 있고 여러분이 정치학을 배우면 국가론, 민주주의론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나의 학은 연극학 밑에는 또 뭐가 있겠죠. 하나의 학 밑에는 론으로 이루어지고 론들 개별의 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일종의 하이라키를 이루는데 학문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2가지 기준, 2가지 전통적으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학문은 참이래, 진리래. 진리. 참의 truth, 참이래. 그래서 대학의 진리를 주관하는 얘기하는 건 대학이 학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학문, 지식 이런 학문이 참이래야 된다. 진리를 추구한다. 이 말은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거 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는 거잖아요. 안다. 물론 아는 것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방식 알미지만 아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 아는 것만 들어있지 않고 예를 들면 믿는 것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고 추측도 하고 근데 다른 활동과 아는 활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국립극단이라고 알고 있죠. 국립극단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여기가 성균관대라고 믿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제대로 믿는 겁니까? 잘못 믿는 겁니까?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것도 믿는 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건 믿는 거죠. 여기 성균관대라고 추측해보세요. 잘못된 추측도 추측은 추측입니까? 추측 아닌 겁니까? 추측은 추측이죠. 다른 모든 건 내용이 참이건 거짓이건 믿음은 믿음이고 추측은 추측입니다. 따라서 거짓 믿음도 믿음이고 잘못된 추측도 추측입니다. 아는 건 달라요. 나는 여기가 국립극단이라고 알고 있다. 제대로 아는 거죠. 나는 여기가 성대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겁니까? 잘못 아는 겁니까? 잘못 아는 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면 참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우리의 정신활동입니다. 그래서 알의 첫 번째 조건이 참이래요. 거짓에 대해서는 알미 성립입니다. 참이면 되냐? 그걸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보편적 이성과 관련된 건데 참은요 점쟁이가 알아맞춥니다. 그럼 점집에 안 가시고 점쟁이도 참을 알아맞춥니다. 우리나라 점집의 고전적인 수요층, 세 수요층이 첫 번째 고3 수험생과 어디에 질병을 그 경험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요즘 좀 나아졌지만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여대생 대학 마치면 뭐 할까요? 군대가 졸업을 기다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여기 또 앞인데 사업하는 분들, 사모님들. 근데 점쟁이도 참을 알아맞춥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경험 없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신촌에 유명한 집 중에 하나가 애기신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값도 사서 여대생도 많이 갔다는데 그 집을 가면요, 그 아줌마가 뭐 생년월일 안 물어보고 사는 집 주소를 적어요. 실제로 사는 집 주소 적어주면 애기씨는 그 집에 보냈대요. 그래서 보고 와서 하나하나 알려준대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알아맞혀요. 당신 이남 참여죠. 참이에요. 얘네 오빠도 참이에요. 오빠 대충 이름이 아주 참이에요. 점점 참을 알아맞추고. 근데 참을 알아맞힌다고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식인, 이론가, 학자라고 부르냐? 아니거든요. 뭔가 다른 조건이 있어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조건은 정당화할 수 있어요. 정당화. 이게 왜 참인지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당화한다는 건 뭐냐면 justify 한다는 거예요. justify 한다는 건 이걸 have good reason, 좋은 근거, 훌륭한 근거를,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증명이잖아요. 증명. 수학에서 하는 증명. 증명하는 논리적인 능력, 그게 보편적 이상의 대표적인 능력. 그래서 정당화를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그래야 안당화.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젊은 여대생이 점장님한테 갔어요. 점장이 여대생이 가서 제가 언제쯤 결혼할까요? 보니까 상위에다 쌀을 착 뿌리더니 고기를 닭거리 갖고 한번 착 뿌리더니 너는 마흔까지 시집 못 가. 시집 못 간다는 것은 연애를 못 한다는 거 아니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고. 근데 실제로 그 여대생이 마흔까지 시집 못 갔으면 그 사람이 참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냐? 못 집어넣죠. 왜? 왜냐하면 왜 마음까지 시집 못 간다는 게 참인지라고 믿었는지 근거를 제시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유를 제시하죠. 당신은 왜 저 여자가 마음까지 시집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알아. 쌀이 써 있는 모양을 봐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는 지만 아는 근거지. 그거는 good reason. 누구나 알 수 있는 good reason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없이는 제대로 정당화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식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당화하지 않으면요, 알고 맞춘 것과 때려 맞춘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아빠한테 앉아 계신 건장한 분 머리를 갖고 저번 머리카락 숫자가 56,765개입니다. 때려 맞춰 찔렀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번 머리카락 숫자가 실제로 56,765개면 제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알고 맞추는 거니까 때려 맞추는 거예요.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다 안다라고 할 수 없고, 왜 첫 보고는 저번 머리카락 숫자가 이 숫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럴 때 설명할 수 있어야 알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화라는 것이 이론, 지식, 학문의 또 하나의 조건. 그러니까 왜 대학에 교수들이 논문을 쓰냐? 석사, 학사 하기로 논문. 왜 대학의 정치학과 선생님이 6개월 공부한 걸 시 한 편으로 발표하면 안 됩니다. 왜 경제학과 선생이 1년 공부한 걸 희곡 한 편을 발표하면, 시나리오 하나 발표하면 안 되느냐. 멋지잖아요. 6개월 공부한 걸 시 한 편으로 탁 발표하면 멋질 건데 왜 안 돼요? 왜 논문을 써야 되느냐? 학문하는 작업 자체가 justify, 정당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당화하는 글을 씁니다. 그게 이제 논증적 글, 논증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보편적 이성의 능력입니다. 보편적 이성. 수학적 능력, 물론 그 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 수학적 능력이고, 직관적 이성은 증명 안 하고도 아는 것, 이게 직관적 이성. 증명을 해서 옳다는 걸 증명하는 능력이 보편적 이성이라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상관없이 딱 보고 아는 것, 이게 이제 직관적 이성.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 이성, 보편적 이성은 수학에 다 있습니다. 수학에서 보면요, 수학의 출발점은 뭐냐? 공리죠. 공리는 증명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뭡니까? 직선이죠. 이거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았죠? 그거 맞습니까? 그게 직관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평행하는 두 직선을 만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있으니까 증명 안 되는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수학의 출발점은 공리는 증명이 필요 없고, 공리를 활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공리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이 증명하는 능력은
보편적 이상이고, 복리를 출발점을 딱 가는 능력, 이게 직관적 이상. 수학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찌 보면 도덕적 직관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의 출발점은 직관적 이상이 주어져요. 도덕적 직관으로 딱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까지 나와주십시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제1원리라고 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왜 죽기 싫습니까? 죽고 싶어서 뭐 지겨운 철학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겨워 죽으려고. 왜 죽기 싫습니까? 잠이 깨죠.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 번 총을 갖다 대고 너 이 새끼 죽기 싫은 이유를 똑바로 못하면 죽어. 그러면 무슨 이유를 내시겠어요? 무슨 이유? 실제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다수의 사람이 어떤 얘기하느냐? 왜 죽기 싫으냐? 첫 번째가 미련이 남았어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별을 의미하고 상실을 의미하는데 그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고 내가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한 내 일도 더 이상 못하고 어떤 분들은 연애도 한번 못해가 진하게 연애도 못해가 가능성도 버려야 되고 그런 내가 죽음이라는 건 결국 이별, 상실을 의미하니까 내가 이별하고 상실해야 될 그 무언가의 미련이 남아서 죽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보다는 좀 적지만 어떻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냐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 내가 무로 돌아가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없다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싫다 이런 대답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없어지면 좀 위안이 되는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딥 임팩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날라오는 지구 최고의 날 그런 위안이 되는데 나만 싹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연놈들은 데이트하고 있고 야구장에서 꽝 쉬고 있고 말이죠. 술 처먹고 있고 왜 나만 없냐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런 대답도 상당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대답은 거꾸로 뒤집으면 뭐에 대한 생각이 밑에 깔려있는지 과연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그 밑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와서 싫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 삶의 내용 삶의 질에 뭔가 내 삶에 살만한 내용이 있고 의미를 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삶의 내용, 삶의 질에다 의미를 따라서 이 경우에 만약에 내 삶이 하등 미련 둘 것 없는 고통과 멸시와 전대뿐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죽음보다 못한 삶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무로 돌아가는 게 너무 허무하고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삶의 의미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어떤 경우도 무로 돌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게 더 의미 있다를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유명한 속담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거의 그런 생각. 어쨌든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무로 돌아가는 건 허무하다 생각.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의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안락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데 연명 앞으로 그냥 이 고통 속에 3개월, 6개월 연명 치료해야 된다 이러면 안락사 원할 수도 있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람은 자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지. 이게 상관없습니다. 안락사 찬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찬성 못하고 어쨌든 살아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과연 삶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있느냐 삶의 내용 질에 있느냐는 어느 하나가 맞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관점 같은 거 그게 대체로 제일 원리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물론 경험이 있겠지만 삶의 의미는 존재하는 데 있어라고
어떤 계기에 우리가 동양 정보에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딱 느낀. 그리고 아니야, 삶의 의미는 삶의 질이 저게 무슨 저렇게 고통스러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행복한 삶이라 진짜 사는 거야 라고 어느 순간 뭘 보고 깨닫는 거야. 그때 아는 게 그게 일종의 제일 원리, 보통 우리가 인생관, 가치관 중에 출발점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게 이제 직관적 이성입니다. 직관적 이성. 수학의 출발점이라고. 그래서 증명 없이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 삶에 하나의 이성적 능력이에요. 인투이티브라고 그러죠. 인투이티브. 뭐냐면 그래서 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대상의 본질과 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그게 이제 직관적 이성. 우리 여자분들의 육감도 거기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육감은 사실은 이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증표들을 종합한 경우들이 많죠. 얘가 눈빛이 이상하다, 허둥댄다, 어쨌든 다양한 증표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종합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그 추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왠지 하면서 오는 게 있다는 직관적 이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두 가지 이성은 전통적 이성 개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삼은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은 전통에 없던 건 아니지만 근대 이후에 더 문제가 된 두 가지 이성입니다. 우선 간단히 얘기하면요. 도구적 이성, 비판적 이성의 차이는 직관적 이성, 보편적 이성이 주로 이론적 영역에서의 이성입니다. 이론적 영역에서의 뭘 알고 증명하고 이런 차원의 이성이라면 기술적 이성, 비판적 이성은 실천적 영역에서의 이성이에요. 실천적 영역에서의.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도구적 이성은 목적, 목표가 올바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도구냐? 주어진 목적, 목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 목적,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는 수단과 도구를 발견해내는 능력. 그게 이제 도구적 이성. 목적, 목표를 따지면 목적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잘 이걸 이루어낼 수 있냐. 비판적 이성은 쉽게 말하면 목적, 목표가 적절한지 목적, 목표가 올바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 이성. 그러니까 그래서 도구적 이성은 효율적이냐 아니냐 중요한 질문이지만 비판적 이성은 올바르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질문이 되고 도구적 이성은 과학, 기술로 드러나지만 비판적 이성은 도덕, 정치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성 개념, 보편적 이성, 직관적 이성, 도구적 이성, 비판적 이성, 이 네 가지가 서구 철학에서 이성 그릴 때 최소한 구분될 수 있는 전혀 다른 네 개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매 능력, 암과 연관된 이론적인 능력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이성, 직관적 이성. 물론 직관적 이성은 그것을 통해서 행동을 옮길 수도 있고 제일 원리 가치관 같은 건 행동의 토대가 되지만 행동의 토대가 되는 어떤 깨달음을 아는 차원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이성, 실천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역시 알미인데 그 자체가 행위를 목표로 하는 알미. 이거는 행위 자체가 목표의 말은 아니고 행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적 이성, 올바른 도구, 기술적 이성,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면 비판적 이성은 그 목적, 목표 자체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비판적 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 MT를 가자 할 때 MT를 가는 목표가 주어지면 어디로 가야 제일 좋겠냐? 예산에 맞춰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이게 도구적 이성이면 왜 꼭 MT를 가야 돼? 우리가 지금 MT 가야 될 때야. 뭐 했다고 MT를 가? 이거 이제 뭐냐면 비판적 이성입니다. 안쪽됐네. 이제 비판적 이성.
근데 이 네 가지 이성 개념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미 현대에 남아있지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누었던 삶에 대한 부분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삶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메뉴의 에피스테메, 뭔가 그리스말을 써야 강사 수강생의 길을 죽여줘요. 에피스테메 뭐냐면 보편적 이성에 해당하는 에피스테메가 학문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을 에피스테몰로지, Theory of Knowledge라고 부르지만 전통적인 말로는 삶에 대한 철학의 분야를 에피스테몰로지. 따라서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을 우리가 철학에서 인식론 부르는 것은 암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이론적 삶에 대한 거다 단축해줍니다. 그래서 후코라는 철학자가 많이 비판했죠. 왜? 마치 과학이라는 게 사회과학이가 에피스테메를 주장하면 보편적인 진리가 담긴 듯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보편적 진리가 아니고 생산된 지식이고 그 시대에 어떤 권력관계가 투영된 담론에 불과한 것이 보편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중에서 순전히 과학 철학적인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도 그 이전에는 지구는 천동설이 붙던 시대에는 천동설의 에피스테메라고 믿었죠. 천동설 에피스테메에 들어왔던 거죠. 실제로 그거는 그 시대에 합의된 어떤 이유에 생산된 담론에 불과하고 지동설로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학문적인 믿음이 그게 마치 보편적 참인 양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떤 시대의 학문적 믿음,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보편적인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권력과의 관련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담론에 불과한 진짜 참이 아니다 이 얘기가 그 담론 분석들을 하는 거죠. 담론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요즘 나아졌지만 저희 세대 같으면 저희 세대 때 만약에 도덕 시간에 포스터를 그리면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나오고 창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일종의 담론화된 북한 사람 우리한테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북한 사람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그것처럼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에피스테미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시대에 특정한 방식의 특히 권력과 관련된 특정한 방식의 논리가 작동하는 일종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푸코가 그 17세기까지는 학문에서 resemblance, 유사성이라는 게 담론의 원리로 작동한다. 우리도 지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면 눈이 나쁘면 짐승의 눈알을 먹으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resemblance, 유사성 그런 논리가 작동을 했다. 근데 또 바뀌고 하고 그래서 학문적 암도 보편적인 참이 아니고 역사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지만 에피스테메가 있는 그 차원이고 직관적 이성, 직관적인 삶을 거기에 누스라고 해요. 누스가 뭐냐면 정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일 원리를 파악하는 직관적인 삶에 해당합니다. 둘 다가 합치면 소피아, 필로소피아, 소피아, 좋은 의미의 소피아가 되고 그 다음에 도구적인 삶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테크네, 이건 익숙하죠. 요즘 말에 남아있잖아요. 테크놀로지, 테크니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날 비판적 이성에 해당되는 것은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프로네시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프로네시스. 그 2005년도인가 서울대 총장, 그 당시 이장무 총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취임사 전문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이장무 총장이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했냐, 자기가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냐. 그동안 서울대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인데 지적 수월성을 높이는 데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 사회 위해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물론 지네끼리 지하에서 했지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는 서울대 인재들을 자기 개인의 지적 수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프로네시스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목표의 하나를 두겠다. 지적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서 프로네시즘을 딱 가져와서 얘기해요. 그분 지난번 중에 있는 철학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힌트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가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네시스는 어떤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두 끄덕이죠. 모두 용기 있게 행동해야죠. 근데 그냥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이 말만 가지고는요 진짜 허무하네요. 왜? 구체적으로 상황마다 뭐가 용기인지를 모르면 판단할 수 없으면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마다 용기가 뭔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프로네시스. 만약에 용기 있게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지금 용기 있는 게 뭐냐? 만약에 제가 얘기하다가 선생이 강사가 틀린 말을 했는데 책을 던지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용기 있는 거지. 아니면 그건 만용인지. 용기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중용인데 용기라는 건 만용도 아니고 비겁도 아니고 딱 적절한 삶. 중용이 뭐냐면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고 optimized state.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한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적절한은 목적을 위한 테크니컬한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볼 때 그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한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용인데 도대체 그 상황에서 용기가 뭔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식으로 저희 때 식으로 얘기하면 교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제 돈 3만 원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야 눈 감고 책상에 올라가. 눈 감아. 자 마지막 기회다. 솔직히 인정하면 모두 봐준다. 이러고 2시간 버틸 때 내가 훔쳐가지 않았지만 그분 모두를 위해서 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용기인지 만용인지 판단해. 아까처럼 기차 객실에 전차 객실에 아주머니하고 남아있을 때 5명이 타서 아주머니를 펴려고 할 때 분연히 나서는 거야. 용기인지 만용인지. 그때 모르는 척하는 거야. 비겁인지 아닌지. 그때 판단해야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그때 무엇이 옳은지를 이 행동이 옳은 것이냐 이 상황에서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그게 바로 프로네시스. practical judgment. 실천적인 판단력.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4가지 이성은 근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4가지 능력에 대응되는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이성, 직관적 이성, 도구적 이성, 일반적 이성 4가지인데 현대 우리한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뭐냐? 이 2개가 문제예요. 도구적 이성, 이 2개가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2가지가 C 플러스 D라는 앞에 보시면 C가 도구적 이성, D가 일반적 이성인데 2개가 중세를 극복하는 쌍칼의 역할을 했습니다.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근대 과학은 에피스테메만이 아니고 테크닉 중에 더 부위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과학기술. 전통적으로 과학은 보편적 이성의 역할이고 기술은 바로 테크네요. 2개가 합쳐졌는데 원래는 2개가 아리스토텔레스 보듯이 따로따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로따로. 달라요. 보편적 이성. 과학은 학문은 신체 어느 부위로 합니까? 일로 와죠. 기술은 신체 어느 부위로 합니까? 온몸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고 머리로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담당하는 계층도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사, 농공상 그러면 사가 에피스템입니다.
과학이고 공공이 기술이죠. 상은 기술도 아니죠. 그래서 전시회 서양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근대 오면서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과학 기술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 기술 붙이는 건 사실은 어디에 의의가 있느냐? 기술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과학 기술을 붙이는 것에 어떤 이론적 선언을 했던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여러분 아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유명한 말. 물론 우리 민족은 그에 실적할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명한 속담을 갖고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바로 견딜 수 있는 속담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뭐냐면 아는 게 뭐냐면 바로 에피스템입니다. 과학, 학문이고 힘은 뭐냐면 기술이 뭐예요? 바로 목적을 위해서 하나 필요한 수단. 그래서 자연을 내 목적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 바로 기술을 배우는, 이게 과학을 분야하고 기술을 배우는데 두 개가 따라오다가 베이컨의 얘기가 아는 것은 힘이다. 이 얘기는 첫 번째는 과학과 기술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는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제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 속에는 그 중에 어느 게 더 우위라는 뉘앙스가 들어있고 기술이 더 우위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알미 아니다. 그래서 과학은 기술로 전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그 사람은 일종의 행정가였는데 굉장히 기아가 있고 힘든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부터 많은 걸 뺏어와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일종의 자연 정복 사상을 보여주는, 요즘 생태주의자한테는 그냥 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걸 토대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와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근대에는 합쳐지고 있지만 과학 기술은 중세를 극복할 때는, 그래서 기술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종교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봉건적 정치는 비판적 이상에 의한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중세 극복의 쌍칼 역할을 했다. 도구적 이성도 보편적 필연적 지식의 획득을 통해서 그걸 세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세계를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진보적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대로 오면서 도구적 이성이 발전되면서 도구적 이성이 자연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걸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이런 사람이 유명한 책자의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계몽이라는 게 결국 근대 중세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이성을 획득하는 과정인데, 계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칸트가 계몽이라는 말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계몽은 말 그대로 깨몽이죠. 깨몽. 꿈에서 깨닫는 거. 꿈에서 깨닫는 거. 미몽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계몽. 칸트의 표현. 미몽에서 벗어나는 거. 꿈에서 깨닫는 거. 미몽은 뭐냐?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계몽인데, 미몽, 미성숙. 미성숙은 어떤 상태냐? 자기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상태. 그게 미몽, 미성년의 상태. 미성년은 뭐냐? 자기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용기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계몽은 뭐냐면 자기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상태. 자기 이성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게 계몽견인데, 그리고 자기의 이성에 의해 사고하고 활동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때 이성이라는 게 결국 근대에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계몽된 인간은 자기 이성을 발전시켜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변화시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성이 이제 자연만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도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관료제 등을 통해 잘 관리하는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에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에 활용되다 보니까 인간을 자연에서 해방시켰던 도구적 이성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인간을 억압하는, 정사회적으로 억압하는 이성이 돼버렸다. 그래서 계몽의 변증, 계몽이 잘 긍정적으로 가다가 이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그걸 변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측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적 이성은 인간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근대는 그걸 문제 삼는 거죠. 반면 비판적 이성은 자기 자신까지는 비판하는 아주 극심한 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문제에서는 이성의 자기 모순이 항상 내포하는 어떤 모순이냐? 밑에 2번 보시면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고 효율성과 도덕성까지 일종의 과학적 인식과 도덕적 실천 사이의 긴장이고, 그래서 똑같은 자본주의를 보고 도구적 이성의 관점에서는 합리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비판적 이성의 관점에서는 소외의 과정이라고 비판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문제는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마르쿠제의 도구적 이성 비판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도구적 이성과 이성의 비판의 긴장, 그런 철학자들은 도구적 이성이 자연을 정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을 지배하는 데까지 바뀐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비판적 이성의 측면으로 그걸 극복하자, 이런 주장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주장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름 자체를 비판 이론이라고 부르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사람,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에 출발한 사람들인데, 이게 아까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이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걔들, 여기 마르쿠제, 하버마스, 여러분이 좀 제일 아는 분은 에릭 프롬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는 걔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뉘앙스가 뭐냐? 제목, 이름부터 이 사람들은 비판 이론입니다. 바로 도구적 이성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도구적 이성이 근대 극도로 발전됐는데, 그것이 20세기 들어오면서 국가가 거대화되고 관료화되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데도, 인간을 잘 관리하고 지배하는 데도 도구적 이성이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외되고 인간답게 못 살고 있다. 전쟁도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따라서 비판적 이성을 극대화시키고 회복해서 이런 인간이 도구적 이성이 지배받는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비판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 중에서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한 주장이에요. 재미있는 주장이에요. 마르쿠제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를 이어받는 사람. 마르크스 플러스 프로이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자본주의는 착취의 체계라고 비판했어요. 19세기에.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가 점점 궁핍해져서 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맞아요. 20세기. 왜? 20세기 유럽의 노동자들은 혁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기. 전혀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냐면 유럽 언저리에서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된 곳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생겨난 얼마도 안 된 봉건제가 얽혀있는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막스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을 자본론을 넘어서는 혁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자본론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자본론에 따르면, 막스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노동자가 궁핍해지면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도 막스가 틀리지 않고, 현재 20세기 자본주의를 보니까 문제가 착취가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문제가 소외가 문제가. 이 착취는 안 한다. 물론 유럽에서 안 하죠. 하지만 제3세계에서 가져온 경제 인연을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차원에서는 착취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문제가 착취가 아니다. 자본주의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가 있다. 뭐냐? 소외가 뭐냐? 그 소외라는 개념은, 그리고 이게 막스가 젊을 때 마르크스 저작이 1920년대가 나오는데, 젊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막스 생각, 이미 막스가 나중에 자본론을 쓴 것도 결국 인간 소외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설명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9세기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안 주는 게 문제예요. 일한 만큼 못 받는 게 착취잖아요. 20세기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갖고 싶은데 죽도록 일 안 하면 못 살게 만드는 게 이게 휴일에 직장에 가야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가 일한 만큼 못 받는 문제로부터 일만 하게 만드는 문제. 왜 일만 하게 만드냐? 바로 자본주의라는 전체가 고부적 이상에 의해서 사람들을 관리를 하면서 일만 죽어야 하게 되는 거죠.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탈로 인한 소외가 아니라 자금의 조직화에 의한 본능의 억제가 소외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본능의 억제라는 이게 프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쿠제가 쓴 유명한 책이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이죠. 1차원적 인간은 뭐냐? 1차원적 사고에 잡혀있는 인간인데 뭐냐면 지금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인간. 지금 여기에 빠져서 현실 속에서 뺑뺑뺑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고 마르쿠제가 이제 히틀러가 들어서면서 미국으로 망명 왔다가 같은 사람 중에 상당수는 독일로 돌아갔죠. 저는 왜 이 사람은 미국에 남았어. 남아가지고 미국 20세기 후반의 미국 사회를 보고 이제 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 사고에 부착되어 있다. 1차원적 사고는 뭐냐? 현실에 못 박혀 있다. 이념 없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빠져있는 사회. 왜? 도구적 이성의 지배 속에 있다 보니까. 도구적 이성의 지배는 어떻게 되냐? 이 현실, 이 시스템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속에서 성공할 것이냐,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냐만 따지게 되니까 현실 원칙에 입각해서 기존의 질서에 적응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고 있고 기존 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만이 아니라 대중문화도, 대중문화 얘기는 뭐 이거 마지막 시간에 대중문화도 사실은 여가 시간을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 아니면 여가잖아. 일터에서는 기술적, 도구적 이상의 지배로 어쨌든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돈을 벌까만 생각하게 만들고 쉬는 시간에는 좀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쉬는 시간도 자기를 못 찾도록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나 여가에서나 사람을 인간이 자기를 못 찾게 만듭니다. 소외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못 찾는 거죠. 소외라는 건 낯선. 여기서 말하는 소외는 여러분 소외 그러면 왕따 떠올리죠.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이건 철학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 왕따, 철학적 문제의 소외는 뭐냐면 내가 나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혹시 어떤 날 술 엄청 먹고 거울을 딱 보면 이게 나 맞나 싶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싶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소외라는 말에 그 영어나 독일어나 뭐냐면 낯설어서 내 자신이 낯설어서 진짜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외라는 개념, 철학적인 소외 개념은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는 사회 정치학적인 개념이고 철학의 소외 개념은 진정한 내가 아니고 결국 비인간, 나로부터의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소외 개념인 것이죠. 근데 일터에서나 여가에서나 내가 진정 나로 못 살게 만든다. 일터에서는 주로 도구적 이상의 지배에 의해서 근데 여가 시간도 대중문화가 이 현실 시스템 속에 빠져있게 만든다. 그래서 아더러가 쓴 사람 대중문화를 소셜 시멘트, 사회적 접착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소외가 문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업적주의, 실적 원칙이 지배하면서 우리 삶의 과정은 업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의 연속이고 부의 배분도 성과에 의해 정해지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주어진 목적에 따른 성과를 낼 것인가 도구적 이상이죠. 그래서 경쟁은 결국 본능의 충족을 단념시키는 생존 투쟁으로 우리를 몰아서 모든 일과는 설정된 생산 목표 달성에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따라서 경쟁은 내가 정말 나답게 살기 위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떨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동안 쾌락은 멈춘다. 이때 쾌락은 넓은 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바라는 것, 정말 나한테 즐거운 이게 쾌락인데
경쟁하는 동안 쾌락은 멈추고 업적이 현실 원칙, 쾌락 원칙과 프로이트의 원칙, 현실을 지배하는 원칙이고 이걸 준수해야 내가 보존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쾌락 원칙은 현존 질서와 양립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현실도 우리 대학생들이 과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직업을 갖기 싫고 취직하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처음에 뭐가 되면 백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버텨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 질서와 양립할 수 없고 업적주의 원칙에 따른 노동 통제는 개인의 고유한 욕망, 이게 쾌락 추구하는 고유한 욕망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은 쾌락의 부정이고 욕구 충족의 부재를 의미하게 되고 개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소외된 노동을 하게 되고 결국 고도의 생산성과 관리, 도구적 이상의 시스템, 이 도구적 이상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바로 자기 소외를 가져오고 과잉 억제를 가져옵니다. 다 반쯤 미쳐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치 뭐 비슷하냐면 집착점, 페티시즘, 박스도 물신성 얘기하죠. 마치 이 현실에 성공하는 것에 마치 약간 우리 변태적인 피티시스트들이 보면 물건이나 집착, 물건이나 신체 부위에 집착하는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이 캐나다 이민 갔습니다. 한국에 적응 못하고 걔 전공이 변태 전공이에요. 근데 왜 한국에 적응 못했냐?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택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왜? 변태는 집안에 병원에 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즐거운데 왜 치료받겠어요? 어딘가 사고 쳐서 잡혀서 띠용 이러면서 와야 되는데 병원에 온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변태 아닌데 자기 변태가 걱정하는 사람. 그 의사 두 번 두들기면 갈 사람 오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집착증 환자들 보면 바로 봤대요. 그 친구가 다뤘던 환자 중에 눈썹 집착증 환자가 있어요. 자기가 눈썹만, 자기 마음에 드는 눈썹만 보면 흥분해. 근데 눈썹은 다 밖에 나와 있잖아. 항상 흥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휴게실이나 교실이나 벤치에 앉아있는 옆에 갑자기 여자분한테는 남자한테 여자가 쓱 와서 눈썹 쓱 만지면 신입성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병원에 가보셔요. 근데 일종의 집착하는 거죠. 집착. 예를 들어 별로 성적 의미가 없는 물건이나 신체 부위에 집착할수록 더 변태라고 합니다. 대학 자취촌에서 돌아다니면서 여자 속옷만 모은다. 이건 변태라기보다는 불쌍한 거고 무슨 뭐 머리끈만 모으고 이거 사실 머리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눈만 뜨면 어쨌든 일터에 가서 마치 이 무조건 남보다 더 성과를 올려야만 마치 내가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거기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정신과에서 다루는 일종의 피티시즘이나 그거나 다른 바가 뭐가 있냐. 일종의 과잉 억제를 통한 정신 이상증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일한 만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만 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데 그게 바로 도구적 이성이 체제화되어 있고 내면에도 도구적 이성이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따라서 보통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누가 잠을 깨야 되냐. 비판적 이성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인들이니까 지식인들이요 잠을 깨고 눈을 떠서 비판적 이성을 복원시켜라.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한 개념 중에 위대한 거부, 위대한 거부, 위대이션, 부정을 지식인들이 나서서 기존의 도구적 이성의 이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1960년대 미국에 학생들이 뉴 레프트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영향을 줬던 이게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접근인데요.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 앞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그
4번을 보시면 그 서양의 이성적 인간이라는 전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도구적 이성의 요소라고 보는 입장. 인간의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입장이고, 하나는 아니야, 방금 마르크제처럼 인간의 현실 모습은 그게 지배적일지 몰라도 인간은 비판적 이성을 일깨워서 비판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두 흐름이 차이가 있죠. 하나는 도구적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 기본적으로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겁니다.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게 근대 이후의 서양 인간관의 대표적인 모습,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자본주의 토대가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성적 공부를 할 때 이성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내 걸 따지는 존재.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내 거를 즉각적이고 폭력적으로 내 것만 불러일려면 당장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대항력이나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내 걸 잘 불릴 수 있을까, 머리를 불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기심이 목적, 목표에 담기고 합리성은 그 목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서양의 자본주의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장 속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합리적 이기심과 도구적인 인간. 대표적으로 근대는 국가도 이렇게 표현했죠. 근대의 계양론자들은 다 이런 생각입니다. 로크, 홉스, 이바이어들 이런 떠오르시죠. 홉스 어떤 식이냐면, 인간은 만일에 지금의 국가 법질서가 없다고 해보자. 어떻게 될까? 지금의 법질서를 정당하게 하고 지금의 국가 법질서가 없는 상태를 생각해보자. 그걸 자연 상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자연 반대가 문화, 컬처니까 지금 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없어진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놔보세요.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 서로에 대한 일이다, 늑대다. 이심의 차이. 어떻게 하면 내 걸 챙길까? 근데 동물하고 다른 점은 합리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내 거만 막 챙기려고 들면 남도 그러니까 내 걸 챙기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 걸 장기적으로 잘 챙길까, 나를 잘 보존할까 하는 고민을 한 끝에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야, 너도 살고 싶지, 너도 살고 싶지. 서로 해치지 말자. 약속. 약속한 결과 뭐가 생기냐면 법이 생깁니다. 법이란 뭐냐? 약속입니다. 우리 서로 잘 살기. 너도 편안히 잘 살고 싶고 나도 편안히 잘 살고 싶으니까 서로 해치지 말자. 서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칼로 찌를지 모르죠. 법을 지킨다는 보장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법을 지키게 하려면 법을 어겼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걔가 무서워서 법을 지킬 거니까 우리 서로 법을 약속을 어길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힘을 만들자. 이게 뭐냐? 권력. 권력은 뭐냐면 법을 어길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권력. 힘이 좀 권력. 그래서 법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현재 법치주의 시민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 지금의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생긴 시스템이다. 현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을, 권력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이 법을 제일 잘 지킬까를 놓고 의견이 달라지죠. 홉스는 권력이 무서울수록 사람들이 권력이 무서워서 법을 잘 지킬 거 아니야. 이바이어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하는 것이고, 로크는 얘가 너무 힘이 세면 얘가 오히려 법을 갖고 놀지 못해. 따라서 얘를 힘을 잘 갈라놔야 얘들끼리 견제하면서 우리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뭐냐? 다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따라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대표적으로 근대 계약론자의 대표자인데 인간 도구적 이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 이주의, 윤리학적 이주의 표현을 쓰는데 넘어가고, 현재 자본주의 토대, 자본주의의 모습도 자본주의적 인간형도 바로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를 때 첫 번째는 사적 소유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자 가진 걸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시장에서 교환을 하는데 자본주의 출발해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을 부여해요. 시장은 민주적이면서 자율적. 시장이 자율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이나 그걸 알아서 시장이 잘 조절을 한다는 거고 주요 법칙. 시장이 민주적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면 시장은 공정한 시스템이다. 왜? 시장은 사실은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 합리적 인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의에 의한 교환,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한 교환은 득가 교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각, 자의에. 왜? 사람이 이기심을 갖고 있고 머리를 굴리는데 손해보면 교환하겠네. 강제로 옷에 어떤 검사 걸린 사람이 타서 제가 큰 집에 3년 갔다 왔습니다. 볼펜 하나 교환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러면 갈 수 없이 사는 득가교환이 아니지만 자의에 의한 교환은 머리 굴려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굴려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 자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교환하면 다 득가교환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장사꾼들이 맨날 하시는 것은 위치고 판단이죠. 세상에 모여들 거짓말 탑 10 중에 첫 번째가 장사꾼이 위치고 판단이죠. 90% 세일해도 창고에 묵혀둔 그게 나오니까 90% 세일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노인네가 빨리 죽겠다. 좀 젊은 아나분을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약간의 동의의 눈빛도 보내듯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죽어야 이렇게 나가야 세 번째 거짓말이 뭐죠? 처녀들이 시집 안 했다. 요즘은 빨리 가고 또 가야지. 한국 사회는 대학에서 보면 네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방학은 열심히 공부해요. 방학 때는 계약하면 열심히 할 때 바뀝니다. 계약하면 이번 방학에는. 그래서 저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은 기술적, 도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도덕적인 도덕은 이기심의 허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도덕적 인간일 수 있다고 보는 전통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칸트, 실천 이성 비판의 세상, 칸트가 그렇고 막스도 그런데 시간상 칸트 얘기를 빼고 막스 얘기 하나만 하고 롤즈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내용은 또 약간 겹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인간이 이상이 도덕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칸트도 그렇고 칸트도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인간이 욕망이 있는데 인간이 욕망을 허가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칸트는 아주 단순하게 믿었거든요. 막스는 거기에 기반해서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막스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배해야 되느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막스가 내세운 분배 원칙.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물론 완벽한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사회주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합니다. 일한 만큼.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자본가로서 자본을 갖고 있으면 노동 안 해도 되고 자본이 없이 몸만 있으면 노동해야 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봤는데 저게 이제 뭘 전제하냐. 우선 필요에 따라 만든다.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을 전제하죠. 여러분한테 만일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니네가 정말 필요한 학점이 있냐?
정말 그거 줄게 이런 애들이 BC 잘 써내겠어요? 전부 A 써내죠.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 너 진짜 이번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 그거 딱 줄게 이러면은 보험만 딱 받으시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걸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전제합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사실 능력에 따라서 일을 분배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력을 사실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이게 사회주의 대비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비유. 만약에 노동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고 노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하루 100을 생산하고 노인은 하루 60을 생산하고 장애인은 하루 50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한 평가가 1, 2, 3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1등이겠어요? 청년이 1등, 노인이 1등, 장애인이 3등이겠죠.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만든 어떤 식이냐면 능력에 따라 이제 과업을 부과하는 거예요. 청년은 너는 힘세고 기술 좋으니까 너는 하루 120을 생산하는 게 적절해. 노인은 힘이 없으니까 60이 적절해. 장애인은 40만 해도 적절해. 이렇게 과업을 부과하고 일한 만큼은 몇 프로 달성했는지 평가. 그래서 옛날 사회주의 영화 보면 몇 프로 초과 달성, 몇 프로 달성했는지. 그러면 사회주의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160, 50 했으면 등수 평가가 어떻게 되냐? 누가 제일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1등, 2등, 4등. 이 사람은 125% 달성했죠. 100% 달성했고 100% 달성 못했죠. 자본주의는 1, 2, 3등 평가받지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르면 등수가 1등, 2등, 3등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이 분배 원칙의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주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되니까 좀 진행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서로 어벙한 걸로 평가받는 경쟁이 되죠. 아, 능력 없어. 무능력한 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썼는데 어벙하다. 왜냐하면 무능력한 걸 평가받아야 손쉬운 과업을 얻죠. 받고 쉽게 달성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서 올해 100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년에 농기구의 발전 또 등등을 볼 때 농업기술의 발전을 올해 120을 과업으로 받는 게 적절하다. 120 과업이 없잖아요. 내년 죽으라 해야 120이죠. 그러니까 100을 생산하고는 보고를 어떻게 하냐. 80만 생산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나머지 20은 감사와서 걸리면 안 되니까 땅에 파묻고 바다에 버리고 올해 80이니까 내년에 120%는 얼마입니까? 96이죠. 내년에 놀면서 해도 초과달성. 그 문제는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 경쟁 속에서 잘 가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회적인 에너지를 파묻고 버리고 소모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한 전실 사회주의가 망한 이후에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막스의 인간론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막스는 어떤 인간을 전제했냐?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인간, 비판적 이성을 가진 인간. 그래서 딱 100을 생산해서 100을 딱 보고하고 이런 인간을 전제했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을 전제했으니까 저게 가능한데 실제 인간의 모습은 봐라. 그렇잖아요. 실제 인간의 모습은 합리적 이심을 가진 인간. 그래서 막스의 사회주의는 인간론이 현실이 아닌 인간은 낙관적으로 같다. 이런 비판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인간론은 혁명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이 모든 걸 버리는 도덕적인 인간이죠. 실제 인간이 안 그렇지 않느냐. 물론 이제 막스 쪽 대답은 있죠. 그러나 인간은 바뀔 수 있다는 대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만큼 마르크스는 인간을 도덕적 인간을 보는 전형적인 입장에 하고 있습니다. 칸트도 인간이 도덕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롤스, 경제지의 롤스. 이 사람은 도덕성이라는 걸 도덕적 이성에만 기댈 수 없으니까 인간의 도구적 이성을 잘 활용하면 도덕에 이룰 수 있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노예제는 뭘까? 노예제는 정의로운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왜 부정이야?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는 저놓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노예는 노예라서 노예제를 반대하고 노예 소유주는 노예 소유주라서 찬성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걸 못 따지냐.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정의로운지 어떻게 따지냐. 이런 경우 생각해보죠.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배고프시죠? 4명이 갈라봤습니다. 어떤 4명이냐? 4명 다 어떤 사람이냐?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존재. 현실과 똑같죠. 달리 표현하면 저처럼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는 걸 눈 뜨고 먹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뺏어 먹으려면 딴 놈도 달랐으니까 내 걸 챙기기 어려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내 걸 최대한 확보할까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도구적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런데 서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지 외적인 힘이 있어서 힘이 갈라질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나눌 테니까 야 큰아들 이렇게 먹고 막내딸 예쁘니까 이거 먹고 둘째 셋째 먹든지 말든지 말아 이렇게 나갈 수 없고 본인들이 합의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건 다 현실 상황과 유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합의가 안 일어나죠. 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합의가 안 일어나는데 세 번째는 근데 서로 자기가 몇 번째 먹을 순서인지를 모른다고 쳐봐. 내가 이해관계로 가르치는 내가 몇 번째 먹을 순서인지를 모른다고 쳐봐. 잘랐을 때 내가 몇 번째 먹을 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쳐보세요. 이게 이제 노을즈가 무지의 베일을 쓰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 이해관계를 모른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른 놈이 맨 처음에 먹자라는 제안 찬성하시겠어요? 자른 놈이 맨 처음에 먹자. 자른 놈이 맨 처음에 먹자. 찬성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자른 놈이 맨 처음에 먹자면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하겠죠. 이렇게 자르고 이거 먹을 때. 왜 찬성 안 합니까? 내가 자른 놈이 되면 끝내주는데 자른 놈이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4명이 갈라면. 4분의 3 확률은 뭔지만 먹어야 돼요. 상황이. 그러면 어떤 원칙이 합의하시겠어요? 자른 놈이 언제 먹으면 됩니까? 자른 놈이 맨 나중에 먹자라는 원칙을 제시하면 합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른 놈이 맨 나중에 먹자 그러면 자른 놈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한 놈, 앞에 놈이 뭘 갖고 가든 내가 손에 안 몰려면 최대한 똑같이 자르겠죠. 그래 앞에 놈이 뭘 집어가든 내가 손에 안 걸려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공평하게 먹자는 일종의 도덕식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최대한 도구적 이상을 불렸지만 결과는 평등한 결과를 해야 되는 거죠. 구조가. 그게 관건이 뭐였느냐? 바로 내가 내 이해관계를 모른다고 쳐도 실제로는 압니까? 모르는 실제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실제로는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존재인데 이기심을 잠재우면 합리성만 남잖아요. 이기심을 잠재우자. 뭐냐? 이기심을 잠재우려면 나에 대한 정보에다가 X를 쳐버리면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 모르면 이기심이 잠재우죠. 그럼 결국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전략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효용 극대화의 원칙. 잘 되는 쪽으로. 또 하나는 위험 극소화의 원칙. 리스크를 생각해서. 위험 극소화. 근데 이성이라는 거냐? 노을즈는 생각해. 합리성은 어느 쪽을 택하는 거냐? 위험 극소화를 택하는 게 인간의 합리성이다. 왜냐면 잘 될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이걸 먼저 택하는 게 인간의 합리성이고 따라서 내가 맨 나중에 먹을 경우를 생각해서 자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제도가 정의로운가를 따지려면
위험 국소, 내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제도는 정의롭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표현했습니다. 최대 이익.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노예제도가 정의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따지면 되냐. 네가 노예인지 노예 소유주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노예제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확률은 2분의 1이죠. 노예 주인이 끝내주는데 노예는 박살나잖아요. 그때 너 같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노예제도 찬성할 거냐 안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붙어보자 2분의 1인데 하지만 부담 너무 2분의 1이니까 평생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찬성 안 할 거예요. 따라서 불리한 위치에 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면 정의로운 제도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게 롤즈의 생각인데 바로 기본적으로는 위험 국소화를 생각하는 도구적 이성에서 출발해서 비판적 이성이 하는 역할, 정의까지도 확보해 보려는 이런 전략을 보이는 사람인데요. 중간쯤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양의 이성이라는 개념은 현대에는 결국 두 가지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 결국 합리적 이심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도덕적이고 비판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걸로 볼 것이냐 그리고 논쟁도 벌어지고 많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도구적 이성에서 벗어나서 이성적, 비판적 이성을 가진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도 도구적 이성만으로도 잘 조절하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롤즈의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판적 이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비판적 이성을 많이 가지면 세상이 시끄러워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 철학은 비교적 이 문제는 아포리아라기보다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아포리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분이 되어 있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여러분도 아마 순간순간 그런 고민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마르쿠제나 마르크스나 롤즈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 얘기 중에 일부는 우리가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또 연관된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관된 얘기를 제가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없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